조선 한양 북촌에서도 이름난 명문가 집안. 그 집엔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으니 형의 이름은 마동, 동생은 마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은 한날 한시에 울었고 그 얼굴은 비단결처럼 닮아 낳은 어미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하지만 살아가며 세상은 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답니다. 형 마동은 어릴 적부터 고서 한 권을 읽으면 통째로 외웠고 15살엔 과거 시험 초시를 수석으로 통과하여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글은 명료했고 병약한 몸조차 신선 같다는 칭송을 들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사대부들의 집에선 하대감을 부러워했죠. 하대감 댁 첫째 아들 마동이 말이오. 꼭 조정에 들어간다지. 벌써 참으로 부럽군. 그리고 시집갈 아씨들 사이에선 그림 속 선비 같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반면 동생 마석은 건강하고 활달했지만 글에는 영 소질이 없었고 책상에 오래 앉으면 졸기 일쑤였죠. 무예는 제법 했지만 양반가에선 그런 재주는 천한 기회로 여겨졌기에 하대감 눈에는 한참 부족한 아들이었답니다. 누가 첫째 마동인가? 어미가 구분 못할 만도 하네. 서책 들고 있는 아이가 마동이라네. 마동이가 천재라고 하더니 서책을 좋아하구먼. 둘째는 그럼 덤인 것이오. 마석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죠. 비단을 입어도 허울 같았고 웃는 얼굴 뒤엔 언제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불신이 쌓여 있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마석을 불러 얘기하곤 했죠. 너의 쓰임이 딱 하나 있다. 마석은 아버지가 쓰임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넌 글도 어렵고 그 정도 무예 가지고는 무관이 된다는 것도 어림도 없으니 마동이를 위한 삶을 살 거라. 그러니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형 옆에서 불편하지 않게 돕거라. 마석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속으로 삼키며 주먹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마석은 어머니 품에 안긴 시간보다 형의 책상을 닦는 시간이 더 많았던 어린 시절을 부모는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말에 자식으로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세상을 기다렸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온전히 나만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동이 조정의 권세가 박대감의 외동딸 가희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대감 집안은 더욱 위세를 떨쳤고 온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부산스러웠죠. 그러나 혼례식을 며칠 앞두고 마동은 지병으로 실신을 했습니다. 하여 지리산 한 암자의 유명한 스님을 찾아 혼례식 날까지 치료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답니다. 하대감은 혼례가 무산이 되면 가문의 망신살이 뻗칠 것을 우려하여 둘째 마석을 불렀죠. 형이 병으로 혼례식 날까지 당도를 못하면 형의 혼례복을 입고 대신 혼례를 치르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회복되면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되는 일이니 잔소리할 것 없다.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만약 이 혼례가 틀어져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면 그 이후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알았느냐? 내 아버지 형수 될 사람이니 손끝 하나 건들지 말 거라. 하대감은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석은 몸과 마음은 망부석이 되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마석은 마음이 괴로울 때면 혼자 기와지붕 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이번에도 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구나. 하지만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마석은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매일 밤 지붕에 올라가 위로했죠. 혼례식 날 결국 마동은 자신의 혼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답니다. 하여 동생 마석이 형의 혼례복을 입었죠. 마석의 눈동자엔 억울함도 기대도 아닌 단지 익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곳의 모든 하객들은 신랑 마동과 신부 가위를 보며 부러워했답니다. 어머, 신랑의 얼굴도 출중하지만 신부의 얼굴은 연꽃처럼 곱게 합니다. 맞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혼례식은 그렇게 무사히 치러졌답니다. 가인은 혼례식 날 가마 안에서 살짝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녕 나의 서방님이 되실 분이 맞는 것이야? 내가 꿈꾸던 사내잖아. 가인은 신랑이 바뀐지도 모른 채 그날 가마 안에서 한눈에 반했던 거죠. 혼례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혼례식이었답니다. 혼례식이 끝이 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인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수줍은 새색시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마석은 말없이 앉아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을 때 마석이 상을 미루고 가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올린 머리 장식과 거추장한 혼례복을 벗겨주었답니다. 허나 마석의 손길에는 전혀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투박한 손놀림이었답니다. 가인의 올려 묶은 머리 장식을 하나하나 풀었고 온몸을 무겁게 감싸고 있는 혼례복을 벗겨주었죠. 가인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독이며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너무 피곤하여 잠이 쏟아집니다. 먼저 자겠소. 서방님, 가인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으로 숨이 막혀오는 듯했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자는 서방의 등을 밤새 바라보며 자야만 했죠. 가인의 두 뺨에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결국 가인은 신랑의 체온조차 느끼지 못한 채 이불을 끌어안고 피곤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인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꽃가마를 타고 신랑 댁으로 갔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마석은 밤마다 방을 나갔고 같은 방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인의 눈에 마석의 행동에서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석은 아침이면 꼭 가인 앞에 조용히 약차를 내어두었고 머리가 아프다 말하면 말없이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손길은 섬세했고 가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가인은 신랑이 어떤 사정으로 자신을 멀리하는지, 그리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한지 아름아름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가인은 알게 되었죠. 서방의 말 없는 배려, 조심스러운 거리, 그리고 늘 자신보다 먼저 등을 돌리는 서방의 넓은 등에는 미안함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 보니 가인은 점점 서방이 궁금해졌고 첫날 밤을 홀로 보내게 한 서방이 야속했지만 이렇게 서방을 알아가는 것도 설레고 좋았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서방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밤, 가인은 멀어져가는 마석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유모는 사랑채로 건너온 마석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먼요. 내가 너무 착하게 키웠나 봐요. 어찌 대감마님은 이런 것도 마석 도련님한테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모, 그만 울게나. 며칠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이 며칠만 지나면 끝나는 일인감요. 도련님의 마음은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달래주남요. 그렇게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사는 도련님이 내 눈에만 안쓰럽게 보이는 것이 속상해요. 유모가 알아주지 않는가. 아이고, 그게 할 소리여요.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련님을 알아주지요. 난 그것이면 되었네. 유모, 나 졸리네. 우리 도련님 피곤하시구먼요. 그럼 어서 주무셔야지요. 유모는 등 돌리고 누운 마석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석은 졸린다고 누웠지만 전혀 졸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가희가 오늘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기를 걱정할 뿐이었죠. 부인,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오. 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형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세요. 마석의 입에서는 형수가 아닌 부인이란 말이 나오니 살짝 놀랐습니다. 정신 차리자. 넌 마동 형님이 아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니 그 어떤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석은 사내로서 가위를 안아주지 못하는 대신 조금이나마 마음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행동했던 소소한 것들이 사랑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거죠. 한편 마동은 절에서 요양을 하며 책보다는 운동하는 시간을 늘렸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답니다. 마동은 혼례식에 참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결국 동생 마석이 혼례식에 대신 서게 되었죠. 형 마동은 제자리에 언제나 마석이 대신 서 있는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난 이 모양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인가? 동생 마석이 없었다면 난 건강하게 태어났을 것이야. 마동은 건강한 마석을 질투하며 원망했습니다. 사내가 되어 제대로 혼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으니까요. 하여 부인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동은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님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마동의 몸은 생각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제 진짜 서방인 내가 가겠소. 마동은 부인 가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희는 서방이 자신을 안아주지는 않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며 자신을 대해주는 서방이 야속하기만 했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저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이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희는 아름다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방문을 열고 나왔죠. 마석은 가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마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랐답니다. 하여 가위를 볼 때면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죠. 허나 마석의 마음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연모의 마음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형수님이시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마석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마음 밑바닥부터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마석 앞에 서 있는 가희의 모습은 곱기했고 참으로 아름다웠으니까요. 마석이 넋놓고 쳐다보는 사이 가희는 텐마루 아래에 놓인 꽃신을 신고자 했지만 치맛단에 가려 신을 수가 없었지요. 부인, 내 팔을 잡으시오. 가희는 뽀얀 손을 살포시 마석의 팔에 올리니 사내의 강한 근육이 느껴졌던 거죠. 가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인이 신을 잘 신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가희는 꽃신을 신는 자신을 돕는 마석을 내려다보며 살며시 미소 짓고는 생각했죠. 서방님과 한 몸이 되기 전 소소하게 쌓아가는 추억도 참으로 좋습니다. 서방님께서 무슨 연유로 저를 멀리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서방님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안아주지 못하시는지를요. 가희는 서방을 볼 때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헌데 불쑥 자신을 위해 배려하는 몸짓과 손짓은 참으로 담백한 배려의 모습이었죠. 하여 서방의 겉과 속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희는 더욱더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가희는 마석의 작은 말투,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까지도 세심히 살폈죠. 말수는 적지만 감기 기운이 도는 날엔 아무 말 없이 자고 있는 자신의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었고 찬 물수건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주는 마석. 서방님은 차가운 말 뒤에는 항상 따뜻한 무심함으로 제 마음을 안달나게 합니다. 전 서방님을 연모합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마음 안에 숨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그 상처, 제가 치유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허나 가희가 마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어느 때와 같이 서방은 사랑채에서 가희가 있는 안방으로 왔습니다. 가희는 텐마루에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잘생긴 서방을 연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서방의 한 발 한 발이 자신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가희의 얼굴 표정은 연못에 활짝 핀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인, 잘 잤소. 오늘은 유난히 더 아름답소. 연꽃처럼 환하게 웃던 가희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죠. 서방님,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가희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서방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더 듣고 싶은 것이요. 마동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가희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답니다. 마동은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절제했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죠. 부인, 오늘 더 아름답소. 그 말 한마디에 가희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간 그녀가 알던 서방은 말이 적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늘 슬프고 담담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사내는 이 사람은 내 서방님이 아니야. 가희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답니다. 마동은 부인이 주춤하며 놀란 얼굴로 자신을 멀리하니 순간 화가 났죠. 그도 그럴 것이 마동은 전날 밤 마석과 가희가 툇마루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멀리 앉아 있었지만 가희의 눈빛은 연모하는 사내를 바라보는 달달한 눈빛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요. 마동은 그렇게 어젯밤 앞으로 가희와 함께할 날을 상상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던 거죠. 헌데 자신을 바라보는 가희의 눈빛에는 그런 달달한 눈빛이 아닌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에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마동은 자신의 내면에 이런 난폭함이 있었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동이 불편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부모가 마석을 통해 다 해결을 해주었으니 화낼 일이 전혀 없었죠. 헌데 지금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가희는 뒤돌아 마석이 지내던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의 문을 벌컥 열었죠. 텅 빈 방 안,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은 반듯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답니다. 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가희는 신랑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죠. 마동은 자신의 부인이 동생인 마석을 그리워하니 화는 났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그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 진짜 서방은 나입니다. 내가 혼례식 전날 너무 아팠소. 그래서 혼례식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도 아버지께서 그리하신 듯합니다. 만약 제가 의식이 있었다면 그리 못하시게 말렸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소이다. 가인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마석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 잡혀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을 배워야겠어요. 가인은 마동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님을 찾아 안방으로 갔습니다. 저 가희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부인, 저와 먼저 얘기하시지요. 마동은 안방에 들어가려는 가희의 팔을 강한 힘으로 잡아챘습니다. 가희는 그 힘으로 몸이 돌려졌고 마동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래, 며느라가. 어서 들어오너라. 가희는 마동이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시부모의 앞에 앉고는 말했습니다. 제 서방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하대감과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혹해했답니다. 며느라가 진정하거라. 내 서방은 내 옆에 있는 마동이가 진짜이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따뜻한 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그분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석이가 너를 취했느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서방님이 저한테 손길 한 번,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리하라 시키셨군요. 그럼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 마동의 부인이기에 내가 그리 시켰다. 어딜 감히. 너하고는 격이 다른 아이다. 며느라가 마동을 보거라. 그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 이해해 주거라. 가인은 마동을 앞세워 마석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났답니다. 전 제 마음이 중요해서요. 아무리 훌륭한 사내라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요. 전 제 서방님을 찾아야겠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죠. 마동은 그런 가위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가희의 뒤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고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짓이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부인입니다. 하여 첫날 밤을 지금 보내려 합니다. 방에서 나가시오. 당장. 이것이 무슨 횡포란 말이요? 가인은 마동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서움이 밀려왔고 마동은 자신의 옷을 벗으며 가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죠. 마석 도련님 아니셔요. 아니 이곳에 오시면 어떡해. 마동은 마석이가 왔다는 말에 걸어 잠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마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저작거리 쪽으로 해서 가셨구먼요. 마동은 유모가 말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님, 어서 나오셔요. 제가 마석 도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구먼요. 그래. 어서 나를 데려다오. 하여 유모는 미리 준비한 보따리를 챙겨 손에 들고 있었답니다. 가인은 쓰개치마를 쓰고 마동이 간 반대쪽 뒷문으로 나갔죠. 유모와 가인은 최대한 하대감의 집에서 멀어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마님, 여기부터는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뛰었더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구먼요. 서방님은 어찌하여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더냐? 마님이 우리 착한 마석 도련님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눈물 나게 좋네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 되었지요. 어릴 때부터 기를 죽이니 그리 똘똘한 도련님이 변했구먼요. 가인은 이 정도만 들어도 마석이 길을 못 펴고 사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모는 산빛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 마석 도련님이 사는 집이구먼요. 가인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석이 느껴지는 듯 설렘으로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작은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꽃들이 피어 한들거리는 모습이 자신을 반기는 듯이 보였죠. 마석 도련님. 마님 모시고 왔구먼요. 어서 나와 모셔요. 이제 가슴앓이 하며 살지 마시고 좋아하신다고 사내답게 말씀도 하시며 그리 사셔요. 미련하게 참지만 마시고요. 유모, 그것이 무슨 소리던가? 우리 도련님이 마님하고 있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를 것이어요. 담 너머로 마님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구먼요. 정말이더냐? 나를 좋아하셨다는 것이? 그러지요. 우리 도련님도 밖에 나가시면 처녀들이 쫓아오고 그랬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길 준 여인이 없었구먼요. 그런데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구먼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으니까요. 가인은 마석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마음에 안심은 되었답니다. 마석의 집으로 오는 내내 자신을 또 외면할까 봐 걱정하며 왔던 거죠. 헌데 생각지도 못한 유모의 말에 힘입어 자신이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유모는 인기척이 없다 보니 방문을 열어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마석이 이불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매, 마석 도련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서방님이 아프시다고? 가인은 유모의 말에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석은 축 처진 몸으로 이불에 누워 고열과 싸우고 있었죠. 유모, 찬물과 수건을 준비해주게. 네, 마님. 가인은 면수건에 물을 묻혀 마석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가희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유모인 가희입니다. 마석은 생각지도 못한 부인 목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뜨고는 일어나려 했죠.
일어나시면 아니 됩니다. 누워 계시지요. 마석은 가희가 다 알고 왔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다 아셨습니까? 정말 미안하오. 그런 짓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인데 제가 힘이 없다 보니 그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석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죠. 가희는 가녀린 손으로 흐르는 마석의 눈물을 닦아 주었답니다. 이제 걱정하실 것 없으세요. 서방님이 왜 그리 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문을 위한 그분들의 잘못입니다. 서방님께 잘못이 있다면 저를 연모하시면서 숨겼다는 사실이지요. 마석은 연모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무척 힘들어했는데 그마저도 가희가 알고 있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답니다. 어찌 그것을 저도 서방님을 연모하고 있었지요. 저를요? 저를 연모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전 저를 보고 후회하시는 부인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 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만 신경 쓰시지요. 마석은 사실 가위를 보지 못하여 상사병에 걸렸던 거죠. 헌데 가희가 자신의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있으니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무거웠던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졌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 몸은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전복을 사다가 전복죽을 만들어 방으로 들어갔죠. 원매, 무슨 일이여요? 혹시 도련님 꾀병 아니었남? 반나절도 안 돼서 이리도 멀쩡해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이리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마석은 유모한테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눈은 가위를 보며 말하고 있었답니다. 유모는 전복죽을 내려놓고 살며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저리 웃는 모습도 처음이구먼.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나 저리 좋아하시면서. 유모는 마석이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던지 유모의 발걸음도 가벼웠죠. 며칠 후 하대감 댁에 먹구름이 들이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할하던 고을에서 장부가 조작되어 하대감이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죄로 고발당한 것이죠. 조정에서 급하게 감찰을 내리고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까지 하대감은 관직 박탈에 이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하대감은 아들 마동을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동아, 내가 이 억울함을 좀 밝혀다오. 허나 마동은 눈을 피하며 말했죠. 아버지, 이 일은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제 관직에 해가 되면 누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동이 말이 맞아요. 아들마저 관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죠. 허나 하대감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키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헌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면서 그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저를 잘 키워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신 것 아니신가요? 하대감은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당황했고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한편 가인은 친정에서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마석에게 아버지가 처한 일을 말해주었죠. 정말이요. 큰일입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군요. 허나 다행입니다. 형님이 똑똑하시니 분명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가인은 형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마석을 보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동을 형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여 그 생각에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 다급하다 보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형님이 못한다고 거절했다고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형님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데요. 부인이 잘못 아신 듯합니다. 허나 가희의 표정을 보니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형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대감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마석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죠.
오후가 되면 하대감의 자백을 받고자 고신이 시작되니까요. 부인. 아니 되겠습니다. 매품팔이라도 제가 해야겠어요. 늙으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마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급진하여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하여 마석이 늙으신 아버지 대신 매품팔이를 하게 되었죠. 하대감은 그런 마석에게 미안함이 컸습니다. 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마석에게 말했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꼭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디 조심하구려. 그리하여 가인은 서둘러 조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헌데 조사하는 도중에 1년 전 하대감의 오랜 신복이었던 집사 노행수가 뇌리에 스쳤죠. 노행수는 시아버지께는 충직한 집사였구나. 내일 노행수에게 도움을 청해 봐야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가인은 노행수 집으로 갔습니다. 헌데 허름한 초가집은 없어지고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죠. 가인은 집사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들었답니다. 노행수는 집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 보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이 노다지 땅이었지요. 비싸게 팔렸답니다. 가인은 노행수의 표정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감마님께 이런 일이.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자 왔소이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노행수, 여기까지 왔으니 차 한 잔 주시오. 노행수는 바로 가지 않는 가이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여 서재로 안내를 하고 차 준비를 시켰죠. 가인은 노행수의 글씨를 보며 감탄했답니다. 요즘은 시아버지의 글씨체를 따라하지 않는 듯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글씨이군요. 요즘 심심하여 연습하는 글씨체이지요. 하대감님의 필체를 따라하는 것이 제일 힘이 들어 포기했답니다. 그날 밤, 가인은 아버지의 주요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에 몰래 들어갔죠.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와 노행수의 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해가 지나면 갈수록 아버지의 필체와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대감의 필체는 그리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필체는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따라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었을까? 그날 밤, 가인은 낮 동안 알아낸 정보를 유모와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보관한 장부를 보니 시아버지의 필체를 노행수가 따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솔들의 얘기를 들었지요. 헌데 놀라운 사실은 노행수가 하대감의 앞에서 쓸게 다 빼줄 듯이 행동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시아버님의 위엄과 명망을 질투했다고 하구먼요. 그렇다면 지금 장부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장부를 찾아야겠어. 그 장부는 노행수가 가지고 있겠구먼요. 그렇다면 노행수의 집을 잠입해야 하겠어요. 그래야지 않아도 될 듯하다. 유모. 유모는 가희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죠. 노행수의 집을 잠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까? 노행수 같은 자는 겁이 많지? 숨긴 것은 많고 들킬까 두렵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약점을 찌르면 스스로 입을 여는 법이다. 그럼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노행수는 아들이 있더구나. 장사꾼들 사이에선 유명한 도박꾼이라지. 최근엔 패가 망신할 만큼 빚을 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노행수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가짜 장부를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운이 좋게 그 아들은 길에서 죽었단다. 길에서 죽다니요. 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주망태가 된 노행수 아들이 오늘 낮에 친정집 여종에게 못쓸 짓을 하다가 들켰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으니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머슴을 노행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계시오. 누구시오? 저희 작은 마님께서 이 서찰을 드리라고 했구먼요.
노행수는 서찰을 꺼내 그 자리에서 읽어 내려갔으며 노행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답니다. 아드님이 요즘 마음고생이 큰가 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도박을 그리하면 아니 되지요. 또한 그 와중에 고주망태가 되어 저희 집 여종에게 못쓸 짓을 하다가 제 아버지 박대감님께 잡혀오고 말았지요. 그리 말하지 않겠소? 오늘 저녁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대감의 장부를 가지고 오시오. 잠시 후 노행수는 천장 위에 숨겨뒀던 작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장부 3권이 고이 감싸여 있었죠. 노행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답니다. 애물단지 자식이라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노행수는 그 길로 하대감을 찾아가 진짜 장부를 건넸죠. 가인은 시아버지에게 그 장부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것으로 서방님을 구해주세요. 며느라가 정말 고맙구나. 저보다는 아드님께 고마워하셔요. 그렇고 말고. 내가 어리석은 아비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장부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모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대감은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아들을 찾았으니 마석이 그리 자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마석은 고신당한 몸을 가인에게 부축을 받으며 하대감 댁으로 갔죠. 하대감과 어머니는 버선발로 나와 마석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마석은 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웠지. 조선 한양 북촌에서도 이름난 명문가 집안. 그 집엔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으니 형의 이름은 마동, 동생은 마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은 한날 한시에 울었고 그 얼굴은 비단결처럼 닮아 낳은 어미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하지만 살아가며 세상은 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답니다. 형마동은 어릴 적부터 고서 한 권을 읽으면 통째로 외웠고 15살엔 과거 시험 초시를 수석으로 통과하여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글은 명료했고 병약한 몸조차 신선 같다는 칭송을 들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사대부들의 집에선 하대감을 부러워했죠. 하대감 댁 첫째 아들 마동이 말이오. 꼭 조정에 들어간다지. 벌써 참으로 부럽군. 그리고 시집갈 아씨들 사이에선 그림 속 선비 같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반면 동생 마석은 건강하고 활달했지만 글에는 영 소질이 없었고 책상에 오래 앉으면 졸기 일쑤였죠. 무예는 제법 했지만 양반가에선 그런 재주는 천한 기회로 여겨졌기에 하대감 눈에는 한참 부족한 아들이었답니다. 누가 첫째 마동인가? 어미가 구분 못할 만도 하네. 서책 들고 있는 아이가 마동이라네. 마동이가 천재라고 하더니 서책을 좋아하구먼. 둘째는 그럼 덤인 것이오. 마석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죠. 비단을 입어도 허울 같았고 웃는 얼굴 뒤엔 언제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불신이 쌓여 있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마석을 불러 얘기하곤 했죠. 너의 쓰임이 딱 하나 있다. 마석은 아버지가 쓰임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넌 글도 어렵고 그 정도 무예 가지고는 무관이 된다는 것도 어림도 없으니 마동이를 위한 삶을 살 거라. 그러니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형 옆에서 불편하지 않게 돕거라. 마석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속으로 삼키며 주먹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마석은 어머니 품에 안긴 시간보다 형의 책상을 닦는 시간이 더 많았던 어린 시절을 부모는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말에 자식으로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세상을 기다렸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온전히 나만을 바라봐 주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동이 조정의 권세가 박대감의 외동딸 가희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대감 집안은 더욱 위세를 떨쳤고 온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부산스러웠죠. 그러나 혼례식을 며칠 앞두고 마동은 지병으로 실신을 했습니다. 하여 지리산 한 암자의 유명한 스님을 찾아 혼례식 날까지 치료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답니다. 하대감은 혼례가 무산이 되면 가문의 망신살이 뻗칠 것을 우려하여 둘째 마석을 불렀죠. 형이 병으로 혼례식 날까지 당도를 못하면
형의 혼례복을 입고 대신 혼례를 치르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회복되면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되는 일이니 잔소리할 것 없다.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만약 이 혼례가 틀어져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면 그 이후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알았느냐? 내 아버지 형수 될 사람이니 손끝 하나 건들지 말 거라. 하대감은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석은 몸과 마음은 망부석이 되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마석은 마음이 괴로울 때면 혼자 기와지붕 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이번에도 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구나. 하지만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마석은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매일 밤 지붕에 올라가 위로했죠. 혼례식 날, 결국 마동은 자신의 혼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답니다. 하여 동생 마석이 형의 혼례복을 입었죠. 마석의 눈동자엔 억울함도 기대도 아닌 단지 익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곳의 모든 하객들은 신랑 마동과 신부 가위를 보며 부러워했답니다. 어머, 신랑의 얼굴도 출중하지만 신부의 얼굴은 연꽃처럼 곱기합니다. 맞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혼례식은 그렇게 무사히 치러졌답니다. 가인은 혼례식 날 가마 안에서 살짝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녕 나의 서방님이 되실 분이 맞는 것이야? 내가 꿈꾸던 사내잖아. 가인은 신랑이 바뀐지도 모른 채 그날 가마 안에서 한눈에 반했던 거죠. 혼례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혼례식이었답니다. 혼례식이 끝이 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인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수줍은 새색시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마석은 말없이 앉아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을 때 마석이 상을 미루고 가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올린 머리 장식과 거추장한 혼례복을 벗겨주었답니다. 허나 마석의 손길에는 전혀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투박한 손놀림이었답니다. 가인의 올려 묶은 머리 장식을 하나하나 풀었고 온몸을 무겁게 감싸고 있는 혼례복을 벗겨주었죠. 가인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독이며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너무 피곤하여 잠이 쏟아집니다. 먼저 자겠소. 서방님, 가인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으로 숨이 막혀오는 듯했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자는 서방의 등을 밤새 바라보며 자야만 했죠. 가인의 두 뺨에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결국 가인은 신랑의 체온조차 느끼지 못한 채 이불을 끌어안고 피곤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인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꽃가마를 타고 신랑 댁으로 갔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마석은 밤마다 방을 나갔고 같은 방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인의 눈에 마석의 행동에서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석은 아침이면 꼭 가인 앞에 조용히 약차를 내어두었고 머리가 아프다 말하면 말없이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손길은 섬세했고 가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가인은 신랑이 어떤 사정으로 자신을 멀리하는지 그리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한지 아름아름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가인은 알게 되었죠. 서방의 말 없는 배려, 조심스러운 거리, 그리고 늘 자신보다 먼저 등을 돌리는 서방의 넓은 등에는 미안함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 보니 가인은 점점 서방이 궁금해졌고 첫날 밤을 홀로 보내게 한 서방이 야속했지만 이렇게 서방을 알아가는 것도 설레고 좋았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서방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밤,
가인은 멀어져 가는 마석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유모는 사랑채로 건너온 마석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먼요. 내가 너무 착하게 키웠나 봐요. 어찌 대감마님은 이런 것도 마석 도련님한테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모, 그만 울게나. 며칠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이 며칠만 지나면 끝나는 일인감요. 도련님의 마음은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달래주남요. 그렇게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사는 도련님이 내 눈에만 안쓰럽게 보이는 것이 속상해요. 유모가 알아주지 않는가. 아이고, 그게 할 소리여요.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련님을 알아주지요. 난 그것이면 되었네. 유모, 나 졸리네. 우리 도련님 피곤하시구먼요. 그럼 어서 주무셔야지요. 유모는 등 돌리고 누운 마석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석은 졸린다고 누웠지만 전혀 졸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가희가 오늘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기를 걱정할 뿐이었죠. 부인,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오. 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형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세요. 마석의 입에서는 형수가 아닌 부인이란 말이 나오니 살짝 놀랐습니다. 정신 차리자. 넌 마동 형님이 아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니 그 어떤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석은 사내로서 가위를 안아주지 못하는 대신 조금이나마 마음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행동했던 소소한 것들이 사랑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거죠. 한편 마동은 절에서 요양을 하며 책보다는 운동하는 시간을 늘렸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답니다. 마동은 혼례식에 참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결국 동생 마석이 혼례식에 대신 서게 되었죠. 형 마동은 제자리에 언제나 마석이 대신 서 있는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난 이 모양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인가. 동생 마석이 없었다면 난 건강하게 태어났을 것이야. 마동은 건강한 마석을 질투하며 원망했습니다. 사내가 되어 제대로 혼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으니까요. 하여 부인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동은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님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마동의 몸은 생각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제 진짜 서방인 내가 가겠소. 마동은 부인 가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희는 서방이 자신을 안아주지는 않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며 자신을 대해주는 서방이 야속하기만 했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저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이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희는 아름다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방문을 열고 나왔죠. 마석은 가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마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랐답니다. 하여 가위를 볼 때면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죠. 허나 마석의 마음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연모의 마음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형수님이시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마석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마음 밑바닥부터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마석 앞에 서 있는 가희의 모습은 곱기했고 참으로 아름다웠으니까요. 마석이 넋놓고 쳐다보는 사이 가희는 툇마루 아래에 놓인 꽃신을 신고자 했지만 치맛단에 가려 신을 수가 없었지요. 부인, 내 팔을 잡으시오. 가희는 뽀얀 손을 살포시 마석의 팔에 올리니 사내의 강한 근육이 느껴졌던 거죠. 가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인이 신을 잘 신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가희는 꽃신을 신는 자신을 돕는 마석을 내려다보며 살며시 미소 짓고는 생각했죠. 서방님과 한 몸이 되기 전 소소하게 쌓아가는 추억도 참으로 좋습니다.
서방님께서 무슨 연유로 저를 멀리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서방님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안아주지 못하시는지를요. 가인은 서방을 볼 때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헌데 불쑥 자신을 위해 배려하는 몸짓과 손짓은 참으로 담백한 배려의 모습이었죠. 하여 서방의 겉과 속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인은 더욱더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가인은 마석의 작은 말투,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까지도 세심히 살폈죠. 말수는 적지만 감기 기운이 도는 날엔 아무 말 없이 자고 있는 자신의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었고 찬 물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는 마석. 서방님은 차가운 말 뒤에는 항상 따뜻한 무심함으로 제 마음을 안달나게 합니다. 전 서방님을 연모합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마음 안에 숨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그 상처, 제가 치유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허나 가희가 마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어느 때와 같이 서방은 사랑채에서 가희가 있는 안방으로 왔습니다. 가희는 툇마루에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잘생긴 서방을 연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서방의 한 발 한 발이 자신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가희의 얼굴 표정은 연못에 활짝 핀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인, 잘 잤소. 오늘은 유난히 더 아름답소. 연꽃처럼 환하게 웃던 가희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죠. 서방님,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가희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서방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더 듣고 싶은 것이요. 마동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가희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답니다. 마동은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절제했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죠. 부인, 오늘 더 아름답소. 그 말 한마디에 가희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간 그녀가 알던 서방은 말이 적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늘 슬프고 담담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사내는 이 사람은 내 서방님이 아니야. 가희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답니다. 마동은 부인이 주춤하며 놀란 얼굴로 자신을 멀리하니 순간 화가 났죠. 그도 그럴 것이 마동은 전날 밤 마석과 가희가 툇마루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멀리 앉아 있었지만 가희의 눈빛은 연모하는 사내를 바라보는 달달한 눈빛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요. 마동은 그렇게 어젯밤 앞으로 가희와 함께할 날을 상상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던 거죠. 헌데 자신을 바라보는 가희의 눈빛에는 그런 달달한 눈빛이 아닌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에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마동은 자신의 내면에 이런 난폭함이 있었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동이 불편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부모가 마석을 통해 다 해결을 해주었으니 화낼 일이 전혀 없었죠. 헌데 지금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가희는 뒤돌아 마석이 지내던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의 문을 벌컥 열었죠. 텅 빈 방 안,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은 반듯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답니다. 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가희는 신랑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죠. 마동은 자신의 부인이 동생인 마석을 그리워하니 화는 났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에 그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 진짜 서방은 나입니다. 내가 혼례식 전날 너무 아팠소. 그래서 혼례식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도 아버지께서 그리하신 듯합니다. 만약 제가 의식이 있었다면 그리 못하시게 말렸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소이다. 가인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마석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 잡혀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을 배워야겠어요. 가인은 마동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님을 찾아 안방으로 갔습니다. 저 가희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부인, 저와 먼저 얘기하시지요. 마동은 안방에 들어가려는 가인의 팔을 강한 힘으로 잡아챘습니다. 가인은 그 힘으로 몸이 돌려졌고 마동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래, 며느라가. 어서 들어오너라. 가인은 마동이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시부모의 앞에 앉고는 말했습니다. 제 서방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하대감과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혹해했답니다. 며느라가 진정하거라. 내 서방은 내 옆에 있는 마동이가 진짜이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따뜻한 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그분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석이가 너를 취했느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서방님이 저한테 손길 한 번,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리하라 시키셨군요. 그럼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 마동의 부인이기에 내가 그리 시켰다. 어딜 감히. 너하고는 격이 다른 아이다. 며느라가 마동을 보거라. 그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 이해해 주거라. 가인은 마동을 앞세워 마석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났답니다. 전 제 마음이 중요해서요. 아무리 훌륭한 사내라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요. 전 제 서방님을 찾아야겠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죠. 마동은 그런 가위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가희의 뒤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고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짓이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부인입니다. 하여 첫날 밤을 지금 보내려 합니다. 방에서 나가시오. 당장. 이것이 무슨 횡포란 말이요? 가인은 마동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서움이 밀려왔고 마동은 자신의 옷을 벗으며 가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죠. 마석 도련님 아니셔요. 아니 이곳에 오시면 어떡해. 마동은 마석이가 왔다는 말에 걸어 잠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마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저작거리 쪽으로 해서 가셨구먼요. 마동은 유모가 말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님, 어서 나오셔요. 제가 마석 도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구먼요. 그래. 어서 나를 데려다오. 하여 유모는 미리 준비한 보따리를 챙겨 손에 들고 있었답니다. 가인은 쓰개치마를 쓰고 마동이 간 반대쪽 뒷문으로 나갔죠. 유모와 가인은 최대한 하대감의 집에서 멀어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마님, 여기부터는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뛰었더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구먼요. 서방님은 어찌하여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더냐? 마님이 우리 착한 마석 도련님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눈물 나게 좋네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 되었지요. 어릴 때부터 기를 죽이니 그리 똘똘한 도련님이 변했구먼요. 가인은 이 정도만 들어도 마석이 길을 못 펴고 사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모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 마석 도련님이 사는 집이구먼요. 가인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석이 느껴지는 듯 설렘으로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작은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꽃들이 피어 한들거리는 모습이 자신을 반기는 듯이 보였죠. 마석 도련님. 마님 모시고 왔구먼요. 어서 나와 모셔요. 이제 가슴앓이 하며 살지 마시고 좋아하신다고 사내답게 말씀도 하시며 그리 사셔요. 미련하게 참지만 마시고요. 유모, 그것이 무슨 소리던가? 우리 도련님이 마님하고 있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를 것이어요. 담 너머로 마님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구먼요. 정말이더냐? 나를 좋아하셨다는 것이? 그러지요. 우리 도련님